한국의 소위 외교 관계라든지 안보 관계라든지 하는 소위 전략적 방향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상당히 분석이 잘 되어 있다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이건 꼭 내가 한번 여러분들 권하고 싶어서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일반적인 글에서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역사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된 역사의 그 본질적 구조를 제대로 좀 분석하고 그리고 오늘의 현실과 항상 대조해서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책을 보면서 사람들의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왜 대통령이 지금 좌파 같기도 하고 신자유주의 같기도 하며 왜 미국한테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자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 책을 꼭 한번 책을 다시 한번 앞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 네. 한번 아주 이름 있는 학자가 쓰신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한 제야 연구자가 쓴 것인데 한번 꼭 좀 그러면 달리 이 책 쓴 사람 좋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생존 전략 백이찬입니다. 오늘은 미중 패권 경쟁과 남북관계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금방 인트로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을 이야기를 하셨죠. 이 책은 2005년에 출판되었는데요.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2017년에 제가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판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서다라는 책을 지금 구할 수는 없고요. 코리아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구하시면은 그 안에 그대로 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005년 이후로 그 이후 10여 년에 여러 가지 세계의 변화라든가 남북관계의 변화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코리아 생존 전략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표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슬로건은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난 1월 24일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이라는 것을 대통령 후보 기간에 윤석열 후보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이후로 당선이 되고 또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외교적 목표, 안보 대북 정책의 목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키워드, 핵심 개념을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매우 중요한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번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은 글로벌을 지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추국가, 피보탈 스테이트라고 하는 중추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추국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서술을 하거나 또는 목표를 정할 때 그때 중추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의 국정 3대 목표가 있죠. 그 3대 목표 중에 외교안보 대북정책과 관련된 국정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북아 중심국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동북아 경제 중심 또는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말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도 이야기를 하셨고 인수위 시절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말하는 중심국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중추국가, 피보탈 스테이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전부터 쭉 내려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로 치면은 이렇게 되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국가라는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전 정부들이 쭉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더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또는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이런 개념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해수부 장관 시절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전체적인 리더십뿐만 아니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정책 자문관으로서 이렇게 보좌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2002년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을 때는 특별히 3대 목표, 4대 원리, 그리고 10대 국정과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인수위의 기획조정분과의 전문위원으로서 제가 3대 목표, 4대 원리, 10대 국정과제라는 것을 입안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개념을 제가 정립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외교안보 대북정책이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개념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사실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많은 협력 프로그램들이 정책으로 추진되었고,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 때 많이 나왔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동남아는 공동체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에는 아세안이라는 공동체가 벌써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북아가 문제라는 거죠. 동아시아라는 것은 동남아 더하기 동북아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동북아에 동남아처럼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은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유럽의 연합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이런 지역화 현상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동아시아 차원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를 염두에 두면서 문제가 꼬여 있는, 문제가 풀리지 않고 대립하고 적대하는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이고, 이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에 이러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낸다면은,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다면은 전체적으로 동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것을 핵심적인 국정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 코리아라는 것을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슬로건으로 목표로 설정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뭐 새로운 평화 구조의 창출이라든가 실용적인 통상 외교, 능동적 개방, 그리고 선진 안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이 글로벌 코리아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사실 이명박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글로벌로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눈에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외교안보 대북정책의 국정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여기에 핵심 내용을 보면은 튼튼한 안보와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 전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박근혜 정부에서 독특한 부분이 통일시대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시대라는 것을 국정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일준비위원회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통일대박론이라는 것도 나왔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뭔가 통일에 대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욱더 파탄이 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외교 안보 정책의 비전으로서는 5대 목표 중에 하나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세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고 노무현 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안보 대북 정책을 잘 아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동북아 시대라는 부분이 너무 좀 크고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집중한 그런 외교안보 대북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이런 내용으로 썼죠. 여기서 이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간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이 세 가지를 국정의 전략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면은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강조했던 동북아 구상과 유사하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이야기를 국정과제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유라시아 협력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는 좀 달리 유라시아의 협력, 동북아 평화협력 이것을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에 시진핑 주석과 함께 올라가서 이렇게 열병식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나 또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동북아의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글로벌을 강조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글로벌 코리아를 강조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굳이 이전에 보수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염두에 둔다면은 박근혜 정부보다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 가까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것을 우리가 국정 목표, 국정 전략, 또 국정 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비한다면은 우리가 아까 국정 5대 목표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염두에 두면은 문재인 정부의 이 대외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이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개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화 번영 그리고 자유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협력을 정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공약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전략에 해당되는 거죠.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거죠.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는 가치에 기반한 외교정책,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것.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명박 정부와도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이명박 정부는 실용 외교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가치 외교, 가치에 기반한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북한 인권법을 이야기해요. 북한의 인권법, 그리고 이 북한 인권법을 이행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협력한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이 그거죠. 재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한미동맹이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재건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동맹이 붕괴되지 않았어요. 한미동맹은 오히려 더욱더 발전했고요. 더욱더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발전되었는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한마디로 그것을 난자치면서 붕괴되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보면은 그거는 뭐 이 사실과 어긋나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재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른바 신냉전의 상황에서 대두되고 있는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라는 것을 추진을 했는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국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쿼드 협력체인 쿼드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나라들이 모두 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이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안보 대북정책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또는 이념 이것이 첫 번째로 되고 그것에 기초한 여러 정책들이 이렇게 계획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해서 평화를 확고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뭐 실사구시 원칙을 이야기하고 대화와 상호주의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핵심은 결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어떤 억지력을 기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삼축 체제를 구축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자유평화 번영에 기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경제안보, 기술혁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외교, 공공외교 확충으로 한반도와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속에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을 구축하고 뭐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뭐 6G, 원전, 우주항공 이런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통상과 외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범정부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글로벌 통상의 중추국가로 도약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데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쭉 모아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20개의 공약을 만들었어요. 20개의 공약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뭐 거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첫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두 번째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공동번영. 자, 여기서 말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것이 남북관계를 대화와 협력과 또는 기존의 합의에 기반해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왜곡되고 잘못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남북관계는 비정상적이었다라는 전제로 윤석열 정부는 이걸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제가 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충실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 정책 수립과 추진은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있을 때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통일이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정파의 일부가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20대 외교안보 공약의 세 번째로 내세웠습니다만은 사실은 임기가 6개월이 되는 지금 국민 합의를 도출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지난 6개월간 이른바 여야 또는 이른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국민들의 그것을 뜻을 받아서 대북 정책이라든가 또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공허한 그런 어떤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북한인권재단은 원래 설립하기로 이렇게 법률상으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북한이 여기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것이 유보되고 있었죠. 이제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조속히 설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사실은 이전에 어떤 정부도 한미동맹을 경시한 그런 정부가 없어요. 특별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을 아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공약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허한, 오히려 이전의 정부인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용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벌써 이념을 앞에 내세웠잖아요. 자유라는 이념을 앞장 세웠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 한중 관계라는 것은 그 이전의 정부와 비교해서 상호 존중에 기반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중국을 보면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죠.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국가이고, 뭐 중국식으로 말하면 중국식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제 거기에 이 자유라는 이념을 앞장 세워서 한중 관계를 풀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가 되기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여섯 번째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중 관계가 사실은 매우 위태한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약을 보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한일 관계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지침이 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일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킨 면에서 저는 역사 속으로 대단히 큰 업적을 남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실은 한일 관계를 발전을 시켰죠. 물론 그 당시에 독도 문제라든가 이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삐걱거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를 발전시켰고요.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는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독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한일 관계를 아주 좀 경시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면은
그것으로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은 끝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계의 이른바 G2라고 하는 세계의 가장 강력한 두 나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이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과 관계를 강화시키면은 그 힘으로 일본을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한일 관계를 등한시했던 정부가 바로 저는 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막판에 가서는 아주 심각한 고립 상태에 빠져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안부 합의라는 그 합의를 아주 보면은 너무 졸속적으로 그 합의를 이루어낸,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큰 역풍이 일어난 그런 상태가 되었죠. 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한일 관계를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그때도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공 문제라든가 독도 근해에서의 여러 군사적인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한일 관계는 김대중 정부에서나 또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매우 중시했던 그런 정책이고, 그것을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는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한러 협력은 이전 정부에서는 매우 중시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정부에서도 한일 간의 협력은 아주 중시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 이 종단철도와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이런 구상들이 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만큼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시를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를 아주 중시했죠. 그래서 당시에 북방정책이라는 이런 정책을 한편으로 추진하면서 그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너로 러시아를 상정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은 한러 관계에서는 상당히 소강 상태였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러 관계를 매우 중시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라시아 협력구상이라는 것들이 이 동북아 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뭐 이런 것들이 다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한러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박근혜 정부,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한러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져 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상당히 큰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변 사국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뭐 이 글로벌 기업 외교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 안보 공약을 이제 당선자 시절에 이제 나왔던 평가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를 까기 위한 이제 이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미 동맹의 관계에서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전국급의 연합연습, 또 야외 기동훈련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이후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남북 관계에서는 이 관계를 정상화한다고 그랬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실하고 완전하게 신고하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성실하고 완전하게, 투명하게 신고하라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전과 비교해서는 차이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중 관계를 상호 존중의 관계로 바꾸는다 그랬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시기에 있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말을 여러 차례 걸쳐서 했죠. TV 토론 같은 데서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 집권 기간 중에 친중, 친북, 굴종 외교로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정상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굴종 외교를 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매우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 잡지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했고 중국에 지나칠 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를 취했다. 이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합니다만은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전 많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는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으로 인한 중국과의 우리나라와의 경제적인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대한 관계를 다양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이제 그것을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유화적인 태도로 비춰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굴종 외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굴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이런 외교, 자유, 평화, 번영을 지향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외교안보 대북 정책의 핵심 인사가 누구냐? 저는 두 사람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을 하고 있는 김성한 실장이죠. 김성한 이 안보실장은 고려대 교수입니다만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자문위원을 했고요. 외교통상부 2차관을 역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김성한 안보실장은 정확하게 MB 이명박 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외교 안보 분야의 자문을 해서 지금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김성한 안보실장의 핵심적인 어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생각을 보면은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은 또 중심적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미국을 잡고 중국을 잡으면은 일본과 북한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저절로 따라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이 문제를 일으켜서 오히려 한미 관계가 나빠졌고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니까 한중 관계도 뒤틀리는 이런 상태가 벌어졌죠. 그런데 이 김성한 안보실장은 한미 관계만 가지고 가면은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딱 갖고 가면은 다른 문제는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중심축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면은 중국이 따라올 거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우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한미 관계를 쫙 잡고 가면은 북한도 결국은 따라올 거다라는 거고. 이런 생각이 김성환 실장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중 관계 풀릴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 잘 풀릴 수 없다는 거죠. 한미 관계는 한미 관계로서 잘 풀어야 되고 한중 관계는 한중 관계로서 잘 풀어야 되고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로서 잘 풀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외교부 장관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인물이 김태효 제1차장, 안보실 제1차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효 현재 1차장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과 기획관을 역임했어요. 사실은 우리 전문가로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김태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김태효 교수는 성균관대 교수를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특히 이 김태효 차장은 대북 정책 그리고 한일 관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김성한 실장이 주로 한미 관계에 중점을 둔다면은 김태효 차장은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요.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2012년에 김태효 전략비서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로 처리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기획관에서 물러났어요. 그만큼 사실은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이런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 3천,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개방에 나서면은 북한의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이렇게 높여준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입안한 핵심이 김태효 차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태효 차장도 김성환 실장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그리고 한미 관계를 중시하고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편으로는 대개 북한에 대한 뭔가 압박을 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당근으로서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 안보를 앞으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를 뭘 알겠습니까? 평생을 검사로서 일을 했고요. 검찰총장을 했고 한 번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을 수가 있는 사람이 외교 안보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인식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은 그 이념에서부터 구체적인 어떤 정책 목표, 전략, 구체적인 정책까지 김성환 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차장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부터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로 구체적으로 이제는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펼쳐 나가죠. 그 첫 번째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첫 번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이 그림이 나온 것이 바로 취임사죠. 취임사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행해졌는데요.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것을 이제 부정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취임사를 쭉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리고 국민, 평화, 국제, 민주주의, 세계 시민. 이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대통령 취임사가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취임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민 등 자유가 언급된 키워드가 합쳐서 35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한 대통령은 없었을 거예요. 그간 강조해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이 담겼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선 당시에 인생의 책, 인생의 영향을 준 책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세 책을 이야기를 했어요.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그리고 데런 에스 모글로와 제임스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이런 책을 세 개를 추천했어요. 사실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 선택할 자유,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유명한 자유주의자의 책이죠. 그리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결국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되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척이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아마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책을 읽을 여유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책을 읽을 정도의 필요성도 못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 그 바쁜 시간에 이런 책들을 과연 읽었을까 싶습니다만은 이제 이 자유라는 것이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이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김성한 실장이나 김태효 차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그대로 그냥 아마 이렇게 인터뷰할 때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임사에서 세계 시민을 7번 외치고 국제사회의 연대, 국제사회에서의 리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취임사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한 민주주의는 8차례, 연대는 6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과 시장경제는 1차례.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후보 당시의 핵심 키워드였던 공정은 3차례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라든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공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취임사에서는 공정은 3차례나 밖에 안 등장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 또는 신자유주의자의 이런 성향을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통합이나 협치, 소통 같은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이 대목이 저는 매우 중요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기 5년 동안에 통합이나 협치, 소통 이런 단어를 안 쓸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민주당 그리고 야당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50%가 넘는데 국회로 보면은 거의 사실은 5분의 3에 가까운 이런 부분과 협치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또 이런 국민과의 통합을 도모하지 않고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외교 안보 대북 정책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외교 안보 대북 정책에서도 민주당 현재 국회에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정책을 사실은 소통하고 그 속에서 서로 뭔가 협력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평소에 대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을 썼을 때 국민 통합을 통한 그런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는데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른바 자유라는 깃발만 들고 나가는 그리고 자기의 핵심 측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만 나가는 이런 매우 위험한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취임사를 한 번 더 한 100일쯤 지나서 이제 이 표현을 했던 것이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죠.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타이틀이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이었어요.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좀 문제가 있잖아요. 되찾은 자유 이렇게 이제 썼어요. 물론 이 되찾은 자유라는 말은 일제 일본 제국주의에게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자유를 되찾았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이중적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자유를 33번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독립, 세계, 국민 이렇게 민주주의를 6번 하고 평화를 9번 언급하고 세계 시민을 5번 언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취임식에서는 자유를 35번 언급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33번을 언급하고 세계 시민을 5번 언급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단색적으로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독립운동도 자유라는 잣대로 독립운동을 파악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은 대외정책, 안보정책, 대북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는, 제시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실 동북아 비서관 겸 정책실 정책조정비서관을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그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 8월 달에 원래는 열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 이후에 이제 10월 달로 연기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전체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좀 총괄하는 의미에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보고 이 광복절 경축사에 초안을 잡아보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연설비서관이 초안을, 모든 대통령의 이 연설문은 초안을 잡죠. 여러 청와대의 수석들 또는 비서관들 또는 정부의 의견들을 모두 다 연설비서관이 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을 초안을 잡고 그것을 몇 회 이렇게 서로 대통령께서 읽으시면서 그것을 완성을 하는데요. 2007년 광복절 경축사는 대통령께서 연설비서관이 아니고 이것은 백이찬 비서관이 한번 초안을 잡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안을 잡았습니다. 초안을 잡아서 그 이후로 물론 대통령께서 여러 번 그 초안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시면서 사실은 손을 워낙 직접 많이 보셔가지고 원래 제가 잡았던 초안하고는 또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광복절 경축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북 외교 안보 정책의 비전과 어떻게 보면 전략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광복절 경축사를 자유로 일관되게 그냥 자유일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대북 외교 안보 정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색깔을 너무 단색으로 만들고 너무 어떻게 보면 뻔히 보이는 그런 어떤 위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국방, 대북 정책의 이념을 이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하면은요,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 나타난 걸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해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뤄내는 것. 세계 시민과 연대해서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내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현 시대의 사명으로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 이것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해서 여기에 위협하는 국가들,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대목이 물론 이 광복절 경축사를 할 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어떤 큰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이른바 신냉전적 상황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과 남북 간의 관계도 아주 악화되고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실험을 하고 핵무력의 완성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미사일 발사하는, 그리고 북한 스스로도 사실은 반사회주의와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 공산주의적 체제로 만들어내는 데 대한 다양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경축사에서까지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중국과 또 북한과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로 돌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7월 달에, 이제 그 전에 7월 달에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 장관 이 업무보고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통일부는 헌법 3조와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헌법 3조가 무엇입니까?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라는 게 헌법 3조죠. 헌법 제4조는 뭡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통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는 것이 헌법 4조이죠.
자, 헌법 3조와 4조에 기초한 정책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유민주라는 가치와 이념을 앞장세우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헌법에 토대를 두고 있는 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견지해야 될 그런 핵심적인 기본 어떤 가치,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굳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까지 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런 대목에서 저는 남북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벌써부터 쭉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 후보에 있었을 때의 공약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발언 그리고 취임사에서 말했던 그런 내용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야기한 내용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했던 내용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대북정책의 특징을 몇 가지를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념으로서의 자유라는 거죠. 이념으로서의 자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되면서부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매우 강조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검찰총장이 될 때부터 대통령 될 꿈이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그 전까지야 뭐 물론 검사 시절에 뭐 이런 이념을 내세울 건 없었겠습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퇴임사에서 사퇴할 때는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힘을 다하겠다 이래서 벌써 이때는 명확하게 색깔론으로 이렇게 두 진영, 우리 한국의 정치 세력을 두 개로 나누는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념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이 단순하게 국내적인 어떤 정치뿐만 아니고 대외 정책에서 대북 정책에서 안보 정책에서 핵심이 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뭐 문재인 노무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김대중 정부도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정부도 노태우 정부도 전두환 정부도 이렇게까지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이렇게까지 이념으로서의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고 대북 또는 외교 안보 정책을 폈나라는 데 대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냉전이 시작될 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른바 냉전이 최초의 냉전 시기에 세계적인 냉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냉전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나중에 제가 다음번 강의 시간에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냉전의 어떻게 보면 신냉전의 최첨병으로서 이념으로서의 자유를 대외 정책, 외교 안보 정책, 대북 정책 이런 것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자유민주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요. 이 미국과의 관계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모든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특별한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 5월 20일 날 한미 정상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공동연설을 했는데요. 이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같은 가치 공유 파트너와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 국가 안보를 의존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공급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활기찬 민주주의가 세계 혁신의 원동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이 강조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인 미국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최첨단 기술 또 제품인 반도체
그리고 첨단 기술과의 그런 경제 안보 동맹 이런 것이 강조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합의문으로 이렇게 공동성명의 합의문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이라든가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고위급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속히 재가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이것은 이전부터 쭉 내려오던 거였고요.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기술협력,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미 민간우주협력, 에너지협력, 이런 원전기술 이전, 수출협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전에도 쭉 있었죠. 자, 국제기여와 관련해서는 글로벌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한미 간의 동맹이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동맹이라든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런 동맹, 나아가서 인도태평양 차원 이것을 또 벗어나서 글로벌한 전략 동맹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미일의 삼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자꾸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한미동맹이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망쳤던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21년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를 했죠. 이 합의가 사실은 기존의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합의였어요. 대북 정책에서 코로나19의 백신 문제에서 경제협력에서 대중관계에서 이전과는 관계를 한 차원 높이 발전시키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협력에서는 해외 원전에 공동 참여한다거나 또는 첨단 기술에서 협력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물론이고요. 대중국 관련해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대만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쿼드에 대해서도 쿼드 등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사실은 한미 관계가 상당히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이런 틀을 마련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한미 관계를 붕괴시켰던 것으로 하고 뭔가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든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유민주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대북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독도 문제 이렇게 하면서 아주 나쁘게 풀어버렸죠. 국내적인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지지도의 악화 문제를 독도 문제를 통해서 풀려고 했다라고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아주 나빠졌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아까 박근혜 정부 때는 아주 또 나빠졌고요. 한중 관계가 강화되면서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이후로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는 징용공 문제로 또 관계가 아주 나빠졌죠. 근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거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저는 한일 관계 강화라고 봐요. 저는 여기서 앉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한일 관계는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평소에 지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한일 관계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 힘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 힘으로 오히려 남북 관계를 또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은 동맹으로서 발전을 시키되 한중 관계도 전략 동반자 관계로 유지시켜야 된다.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파탄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는 한일 관계의 발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또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릅니다만은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합의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존 볼턴 같은 백악관에서의 강경파들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트럼프를 유도했다라는 것도 있고 당시에 미국에 트럼프가 처했던 국내 정치 상황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이 합의 도출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 내에서의 야당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본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 남북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 정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여튼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라는 것은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필요하고 사실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이른바 지역 패권적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저는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면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9월 21일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죠. 근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필요하지만 너무 서두른다라는 거죠.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굴욕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 한일 관계를 서두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 조금은 굴욕적이다라고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너무 초조해하고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일본에서는 정상회담이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일본에서 막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항의하는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한일 관계를 서두르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일 이번에 G20 정상회담 그리고 아세안과의 한국, 일본, 중국의 아시안 플러스 3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한일회담을 개최했죠. 이렇게 한일회담이 개최된 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로 2년 9개월 만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유민주국가인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거예요. 나토의 대서양 조약기구죠. 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해 있는 나라들은 다 자유민주국가죠. 이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매우 노력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요. 이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라는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본격화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전 세적으로 이렇게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토 정상회담은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2022년에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발표된 이 전략 개념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위협이라고 표명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중국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이 나토가 발표한 2022 전략 개념의 핵심은 오히려 러시아라기보다는 중국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중국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중국은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으로 나토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중국은 주요한 기술, 산업, 전략물자 공급망을 통제하는 등 경제적 우위를 활용해서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주, 사이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그런 국제 질서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이것은 나토의 이익에 반하고, 그리고 중국에 의해서 구조적 위협이다. 나토에. 중국은 나토의 구조적 위협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토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역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대서양을 넘어서서 안보의 이해관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 나토의 2022 전략 개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나토와 한국의 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에 있는 나라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호주, 이 나라가 이제 나토라는 개념으로 다시 묶이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저는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의 특징 5번째는 자유민주국가인 쿼드에 가입하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이 외교 정책을 보면은, 공약으로 보면은 쿼드에 가입하겠다라고 해놨어요.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전체적인 중국의 부상, 중국의 강화에 대한 대응하는 이런 협의체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나라가 이제 협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한국이 가입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고, 그리고 당선되고 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계속 추진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브리핑에서 쿼드에, 이 4개국의 회의죠. 쿼드에 한국 추가를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새 회원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쿼드가 이미 제시한 의제들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지금의 목표다. 그래서 쿼드가 상대적으로 신설기구인 만큼 기존 의제들의 실행력을 높여서 내실을 다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너무 조급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관계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다라는 느낌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른바 중국에 대한 대항적 의미가 있는 협의체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나라의 쿼드 협의체인데 여기에 너무 서두르게 가입을 한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실은 쿼드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쿼드의 존재를 인정한다, 쿼드의 의미를 인정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너무 서두르게 쿼드에 가입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쿼드에 가입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저는 현 윤석열 정부가 너무 좀 서둘러서 여기서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전체적인 국익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쿼드 가입과 더불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 한국에서 개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권위주의에 대한 대항을 지금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하는데 거기에 한국이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앉아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것은 원래 바이든 정부가 초기에는 기존의 G7 이른바 선진국 정상회담이죠. G7에다가 거기다가 한국, 거기다가 호주, 인도 요 3나라를 합해서 G7을 디모크라시 10, D10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10개의 나라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모으자라고 해서
작년 2021년 12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했어요. 이때 110개국이 참석을 했어요. 화상으로. 이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상회담이에요. Summit for Democracy라고. 여기에 이제 3대 의제가 권위주의 방어, 권위주의라고 하면은 미국, 러시아, 뭐 이런 구공산주의 국가들이죠. 그 구공산주의 국가 중에 아직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부패의 싸움, 인권 존중, 정진, 이제 이런 것들을 3대 의제로 하는데 여기에 미국이 이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걸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신냉전에 천병에 설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민주주의고 인권을 존중하지만 굳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같은 나라들을 상대로 하는 대항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필요는 있는가? 저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국익에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의 이런 세계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영민해야 되거든요. 영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자유라는 깃발을 들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 신냉전의 구도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여전히 북한과는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중국과는 경제적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절대로 경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안보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렇게 우리가 신중하고도 아주 보면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나가야 될 그런 대목에서 이렇게 자유라는 깃발을 들고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저는 올바른가 이런 상당히 저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한미일 관계의 질적인 강화예요. 사실은 한미일 관계는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이 되어 왔죠.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은 한미일 3자 관계라기보다는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미일 동맹 이런 거죠. 한미 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 한일 협력 관계 이렇게 해서 한미일 관계인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당히 한미일 3자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더욱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은 한미일의 3자 동맹, 군사적 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려는 그런 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한미일 3자 간의 정상회담이 지난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이네요. 나토의 정상회담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 열렸던 2022년 6월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만에 개최가 되었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거의 이게 개최되지 않았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만에 개최되었고요. 근데 이 속에서 이제 한미일 관계가 새롭게 단순하게 양자적인 관계가 아니고 삼자적인 관계로 질적인 발전을 하는 그런 첫걸음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 G20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 국가로서 협력이 더욱 기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대해서 한반도뿐만 아니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여기에서 한미일 3국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이것으로 인해서 3국 간의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미동맹, 한일협력, 미일동맹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번에 독도 해상에서 한미일 간의 3국 간의 해군 훈련이 이루어졌죠. 저는 이 한미일 관계의 질적인 강화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13일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 간의 동맹과 협력 관계가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의 군사적인 동맹으로까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7번째 특징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며칠 전이죠. 11월 11일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목표죠. 이것을 인도태평양이라고 이렇게 넣은 거죠. 이 아세안 정상회담에서의 연설에서 자유평화 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고 포용, 신뢰, 호혜, 이것을 3대 협력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한 번영을 도모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 등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하겠다. 특별히 한 아세안 연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적인 협력 분야에서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 질서를 정진하고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경제 협력을 하고 그리고 기후변화 등 영내외의 도전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일본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가는 내용이죠. 사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일본의 아베 수상이에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태평양 전역 나아가서 인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와서 우리보다는 시야가 넓었어요. 우리가 동북아 동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벌써 일본은 2006년, 2007년이 되면서부터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1대1로라는 전략을 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은 결국은 이제는 일본의 힘 또는 미국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까지도 포함해야 되고 그게 호주가 결합돼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시아 태평양 구상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사실은 아베 수상이 2007년에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일본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부터는 이것이 미국의 전략이 되기도 해요. 일본에 주장하던 그 구상을 이제 미국이 받아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이야기해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그런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되는 것을 누가 막느냐, 누가 위협하느냐?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은 강압과 공격성으로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를 만드는 규칙 기반의 질서를 만드는데 가장 위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특히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가 힘을 합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전에 아베 수상 또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오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기에 조응하는 정책을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신남방 정책이에요.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죠. 저는 이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이때 신남방 정책이 나왔고요. 대만도 비슷한 시기에 2017년부터 신남향 정책이라고 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신남향 정책이라는 것을 폈죠. 우리 한국은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6억 5천만의 인구를 가진 아시안 국가, 10개국 아시안 국가와 14개의 인구를 가진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달에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그랬어요. 신남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러면서 3P 정책을 펴겠다. 3P가 뭐냐면 people, 사람 공동체, peace,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인 상생 번영 공동체, prosperity 이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주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 신남방 정책이라고 봐요. 당시에 신북방 정책이라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대중국 정책이라든가 대일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신남방 정책을 추진했죠. 이것이 아세안이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도와 아세안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아세안과 인도는 오히려 경제가 아주 발전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될 지역이 아세안, 인도 이 두 지역이라고 봐요. 특히 인도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썼어요. 저는 인도가 매우 중요한 우리가 협력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아세안과 인도 신남방은 매우 강력한 역동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이 인도의 유니콘 기업은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서 앞으로 인도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협력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을 연결시키는 정책을 폈지만 사실은 신북방 정책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대신에 신남방 정책은 매우 큰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저도 그 위원으로서 그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신남방 정책에 해당하는 11개의 국가의 모든 나라와 정상회담을 개최했어요. 순방을 완료를 했어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열심히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에 대한 이 정상외교 또는 협력외교를 전개한 이런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미를 장성했던 것이 2019년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 거예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2019년 11월 달에 개최함으로써 이런 신남방 정책을 마무리 짓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외교 안보 정책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뭐 오늘 제가 시간을 벌써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대북 정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핵심이 자유라는 이념에 기반한, 자유라는 가치에 기반한 대단히 단선적인 그런 어떤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오늘날 같은 신냉전의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를 자유진영에 확고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존의 한미 관계를 염두에 뒀을 때, 한미 동맹 관계가 기존에 그렇게 발전된 걸 염두에 뒀을 때 거기에 올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북한 또는 러시아 또는 기타 여러 그런 국가들의 관계에서 신중하지 못해서 국익을 해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아주 영리하게 현명하게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강의 이후로 많은 좀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쭉 이렇게 제가 검토를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또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전개될 강의 과정에서는 또 그걸 녹여내서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